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읽어주는 콜라보 업무너. 이은영입니다. 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드디어 선거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일단은 그 소장님하고 업무너 지금 약간 그 훼손이 돼갖고 어떡하죠? 일단은 저희 이제 깊은 그 반성문 저희도 좀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제일 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게 왜 우리가 그렇게 예측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각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선거 결과 이후에 전망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저께 그 민주당에서 초선 의원들이 반성문을 제출을 했어요. 반성문을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그 반성문을 쓰게 된 이 현재 상황에 대한 원인 분석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좀 핵심 지지층들이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초선 의원들의 그 행동도 국민의힘이 먼저 했어요. 국민의힘이 먼저 했고 승리했지만 이거는 우리가 잘해서 한 게 아니다라고 머리를 숙이는 거를 먼저 했고, 그 이후에 민주당의 초선 의원이 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비대위 구성하고 임시전당대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는 그 과정에서 나와가지고 향후에 이 일정이라든지 또 민주당이 이 재보궐 결과에 대한 그 향후의 대응과 관련해서 이게 좀 다 맞물려 있어서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핵심 지지층들이 굉장히 화가 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당신들 보고 분석하라고 했냐, 행동하라고 했지. 어제 그 좀 화났던 기조는 좀 그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에 이제 초선 의원들이 정말 민주당 내에 정풍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갈 건지 아니면 진짜 차자 속 태풍으로 그냥 마무리될 건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소장님, 네. 그 결과 예측의 패인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선거는 어느 선거든 네. 당시 선거를 관통하는 핵심 민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지나고 보니까 이번 선거는 민주당 후보만 아니라면 누구라도 좋다. 이런 것이 우리 전 연령을 관통하는 핵심 선거 민심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선거 막판에는 민주당이 다소 불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막판 투표율이라든지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보고 선전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다만 네. 이런 예측이 틀려서 결과적으로 민주당 패배 원인의 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네. 이번 문재인 정부는 2050의 연합 정권이다, 네. 이렇게 이제 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20대에서 50대까지 그동안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해 왔습니다. 네. 그것이 2016년 총선에서부터 네. 작년 총선까지, 네. 2020 총선까지 그렇죠. 4년. 네 번에 걸친 선거에서 민주당이 역대급 승리를 거둔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이번 선거에서는 2050 진보 대우에서 2030이 이탈해서 새로운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네. 이것이 선거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즉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 50대가 네네. 위로는 60대, 네. 그리고 아래로는 2030에 포위돼 있었다. 그동안은 50대까지가 60대를 보수정당 국민의힘에 묶어놓고 있었는데 이 전선이 와해된 것이 가장 큰 패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소장님께서도 선거를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고 그 격차에 있어서도 오차범위 살짝 벗어나는 정도가 될 걸로 예측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오차범위 이내에서 약간 승리할 걸로 봤는데, 사실 저도 좀 이번 선거 굉장히 어렵게 봤고, 소장님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게 회초리 민심이 관통하는 선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전문가들이 좀 어려운 선거로 봤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박정희 이데올로기가 같이 다 날아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 보수 세력이 가지고 있던 그 어떤 핵심적인 이데올로기의 뿌리가 뽑혀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권자 정치 지형의 변화가 굉장히 그 뒤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대에서 50대까지 실제로 보면 한 60대 초반까지도 폭넓게 그 기존의 어떤 보수적인 시각에서 그게 약간 이제 진보적인 중도나 진보 이쪽으로 살짝 이동하는,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 정치 지형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사실은 이제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지만 그 방향성 자체는 우리 이제 70년대에 이어졌던 그 박정 이데올로기의 하나의 그 경제 축인 대마불사, 부동산 대마불사, 이게 이제 한 번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현 정부의 그 방향성은 인정을 해주는 걸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이제 그 지난번에 저희 개표 방송할 때도 그 소정섭 평론가님이 이제 민주당 선거 전략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하는데요. 네. 그 소정섭 평론가하고 함께 잠깐 이제 그쵸. 방송을 같이 했었는데 네. 저는 LH 사태가 벌어진 게 3월 초인데요. 네.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것이 민주당 패배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약간 달랐습니다. 네. 왜냐하면 LH 사태 의혹이 터지고 났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했냐? 첫 번째는 특검을 그쵸. 제안을 했죠. 네. 사실 특검은 박영선 후보가 있죠. 네.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 제안을 해서 민주당이 받았는데 네. 사실 특검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처방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최소 6개월 또 그러니까 수사기관을 연장하면 뭐 9개월, 1년까지도 이렇게 계속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특검이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을 했는데 네. 이건 이제 물타기 시도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견 묻은 게 똥 묻은 게 전략을 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이 오히려 3.29 부동산 근절 특별대책 이런 식으로 전공법으로 나갔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태를 수습할 수도 있지 않았나. 그런데 이 다 같이 더러운 놈이다. 네. 이런 전략을 펴면서 2030의 분노를 더욱 촉발한 그런 계기가 됐다. 그렇죠. 그 와중에 이제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그 전세 보증금 인상 관련한 거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박주민 서른 의원의 그 관련법, 네, 민주화 유공자 지원법인가 네, 뭐 그렇죠. 민주화 네. 운동 지원법, 그 다음에 박주민 의원의 그 이제 전세, 사실 박주민 의원 그 전세 보증금 인상과 관련한 거는 좀 계약갱신을 통해서 약간 시세에 맞추는 흐름이어서 이제 근데 역시 박주민 의원의 그 이미지가 이제 굉장히 친서민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에서 조금 여기서 이제 크게 분노가 이제 촉발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부동산과 LH 문제는 사실 지금 소장님 분석하신 대로 긴밀하게 대응을 했어요. 민주당이 대응을 굉장히 긴밀하게 했고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수용이 되는 듯하게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 흐름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박영선 후보가 1위를 했었죠. 그러니까 스타트 굉장히 좋았거든요. 3월 이전에. 그렇죠. 3월 이전에. 단일화 이전에. 예, 그렇죠. 예. 단일화 이전에 스타트 굉장히 좋았는데 단일화가 굉장히 이제 막 선거운동 직전까지 지지부진하다가 결국에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됐죠. 그리고 비교적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안철수와 오세훈 후보가. 요때부터 이제 이제 오차범위 이내로 들어가면서 뒤집어지는 결과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다가 이제 김상조하고 그다음에 박주민 요 건이 터지기 직전까지는 다시 이제 막 박영선 후보 측이 으쌰으쌰 해갖고 격차가 좀 좁혀지는 흐름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 김상조 건 터진 이후에 완전히 내곡동으로 모든 그 선거 전략이 올인이 되면서 그러면서 부산도 이제 거의 모든 것들이 상대 후보의 의혹 제기에 몰입이 완전히 집중이 되면서 지지층도 조금 외면하는 그런 선거가 되는 흐름으로 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마지막 블랙아웃 직전에 나온 결과들은 다시 격차가 좀 벌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때 이은영 소장님 쪽에서도 네네. 서울시장 여론조사 하지 않으셨어요? 내부적으로 했는데요. 그것도 저희도 이제 살짝 좁혀졌었어요. 그랬는데 대략 어느 정도? 그게 한 15%포인트 정도. 예. 그리고 이제 다른 데 것도 보니까 그 정도 나온 게 한두 개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블랙아웃 직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조사회사들이 한 걸 보니까 다시 벌어지는 게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좀 긴장을 했죠. 긴장을 해서 그 선거 예측도 조금 수정을 했죠. 수정을 했는데 결과는 저희 생각했던 것보다 격차 좀 크게 나왔어요. 저희도 이제 좀 반성을 하고 이 앞으로 이제 계속 선거가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하는 그런 좀 태도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성 뭐 어떻게 절 한번 할까요? 예, 저희가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요.
그 전문가로서 이번에 조금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그 이번 그 선거 결과를 보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 내에서 그 많은 분석들 작업이 일어나고 있고 지지층들도 댓글을 통해서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뭐 이제 그 마포의 정청래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이 부동산 문제 안에서도 그 대출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 세금 관련한 문제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그 이익투표 형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섬세하게 그 좀 완화시키거나 이걸 좀 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한 거에 대한 사과를 했어요. 요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특히 지금 20대에 대한 그 격차가 굉장히 사실 20대가 이제 현 정부의 그 핵심 지지 세력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대가 남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70% 정도가 그러니까 출구조사 기준으로 네. 오세훈 후보에게 표를 몰아줬는데 20대는 조금 남자 여자 전반 후반으로 나눠서 이 성 차이가 그 네. 사전조사에서 출구조사 출구조사 말고 그 사전 방송 사전조사도 그렇고 사전조사도 그래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20대 남자는 페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연령에서 네. 여성에 대한 뭐 혐오, 네. 그러니까 뭐 전반적인 현상은 아닌데 20대 일부 연령대에서 여성에 대한 혐오가 좀 그게 있고 좀 혐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여성이 좀 더 우대를 받는다 이런 시각 아닌가요? 혐오라기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혐오까지 네. 혐오란 표현은 좀 부적절할 수도 네. 있는데 어쨌든 학교에서도 장학금 뭐 앞순위를 다 여성이 차지한다든지 네. 그리고 공공기관 이런데 시험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한 30명 뽑으면 1위에서 한 25위까지가 다 여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알바 현장에서도 남자들이 할 일은 별로 없고 뭐 택배나 일부 힘쓰는 뭐 이런 데만 있고 나머지는 다 여성들에게 돌아가는 그런 현실이다. 네. 이러면서 이 남자들이 박영선 후보가 여자라서 오세훈 후보를 찍었다. 이런 분위기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건 좀 심각한데요. 네, 그래서 출구조사에서 뭐 7대3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네. 여성은 이제 조금 다릅니다. 여성은 좀 높았죠. 44%인가 그랬던데. 네, 여성은 좀 높았는데 네. 여성은 사실 남성에 비해서 강력한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이었어요. 민주당도 그랬고. 그런데 요번에 이제 성추행 의혹이라든지 각종 악재가 쌓이면서 네. 여성들의 일부가 오세훈 후보 쪽으로 돌아서고 또 일부는 박영선 후보를 그대로 찍고 이제 또 일부는 둘 다 아닌 제3의 후보. 제3의 후보. 이번에 그 여성 군소 후보들 중에 여성 그 20대의 그 대표할 만한 그런 후보들이 꽤 나왔어요. 네, 그렇죠. 별로 많이 간 것 같아요. 네, 표가. 그러니까 뭐 녹색당 후보나 또 무소속으로 나온 네네네. 전 녹색당 후보. 네네네. 뭐 이름이 똑같. 신지혜. 네, 이름이 좀 비슷하죠. 네. 네네. 그리고 이제 허경영 후보도 뭐 총 득표수에서 1%를 넘었는데 네. 그래서 상당한 지지세가 20대에서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20대를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대는 네. 그동안 3040으로 묶여서 네.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으로 이제 불려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콘크리트 지지층으로도 이렇게 이제 명명이 됐었죠. 네. 그런데 사실 30대는 40대와 좀 다른 게 있습니다. 40대는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 기득권층이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의 어떤 그 각종 정책에 의해서 네. 효과를 좀 본 그런 이제 세대이고 반면에 30대는 그동안 줄기차게 민주당을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에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 네. 그래서 그렇죠. 이 30대가 이번에 절망과 좌절의 이탈이 이루어졌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2030 세대, 특히 이제 20대 같은 경우는 사전 투표 조사를 보면은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난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20, 30대가 결국에는 그 이 정부의 가장 강력한 지지 세력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많은 이탈이 일어났다는 게 굉장히 뼈아픈 대목인데 사실 지금 이제 젠더 이슈 중심으로 해석을 했지만 그거는 하나의 일부분이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2030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현 정부의 여지껏 해온 일과 관련해서 그 희망을 좀 주지 못했다. 이 점이 가장 큰 이번 선거 패인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특히 그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20대가 왜 부동산 문제에 그렇게 분노하냐. 전혀 이게 이해 대상인 층이 아니지 않냐. 이런 지적인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이제 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보면 2050의 연합정권이다. 그쵸. 이렇게 예, 이제 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대에서 50대까지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내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그러니까 이건 비단 문재인 정부뿐만 아니고 국정농단 이후에 우리 사회가 2050이 함께 이렇게 만들어가는 어떤 네. 그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쵸. 근데 최근의 흐름은 40대, 50대, 즉 586과 40대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가 작동되고 운영이 됐고, 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과실? 과실은 다 예. 좀 그 위쪽 시니어들 쪽이 다 가져가는 그렇죠. 네. 흐름이 그러니까 된 거죠. 586과 40대에 네. 집중됐다. 네. 그러면서 20, 30대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 거죠. 네. 근데 저는 다만 네. 그 20, 30대한테 정부가 아무리 용 빼는 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당장 뭘 어떻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배신하는 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뭐 김상조, 서른 그리고 박주민 의원 같은 이제 물론 뭐 본인들도 몰랐을 수도 있고 네. 뭐 집안에서 어떻게 본인들 모르게 이루어졌을 수도 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들이 2030의 어떤 배신감을 부추겼다. 그리고 절망감을 더욱 확대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2030 세대는 MZ 세대라고 그래가지고 기존 그 기성 세대들 40대 후반부터 한 50대 후반까지 좀 60대 초반까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민주화 세대하고는 조금 다른 특징을 보이잖아요. 뭐 이제 탈이념이나 탈정당적인 그런 그 특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들 세대 특히 20대 같은 경우는 정당 지지도 조사해 보면 50%가 무당파층인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앞으로 이들 세대가 다음 대선에 이제 곧 다가오는 대선에서도 어느 쪽으로 표심을 정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 20대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쪽은 그 이준석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그 젊은 의원들이 많이 그 작업들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조직화 작업도 하고 공을 많이 들였는데 그에 비하면 이 민주당의 그 젊은 의원들 또는 그 청년 몫으로 당선된 이런 의원들은 또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게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기업 쪽에서도 네. 그러니까 MZ 세대, 네네. 그러니까 MZ 세대 가지고 MZ 세대. 아 제가 이게 계속 안 되네요. 드디어 수정하셨네요. MZ 세대라고 네. 이 성과급 논란을 촉발한 세대가 바로 이제 2030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새로운 직장 문화를 선도하고 있고 이게 대기업 노조 네. 설립 바람도 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MZ 세대 2030 이런 이제 이미 예고된 이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20대, 30대가 경제 민감 계층이에요. 그래서 이 현 정부와 여당에서도 이 경제 부분에 있어서 이들이 이익 투표 또는 경제 투표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과 정책들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 예. 소장님 시간이 조금 이제 막 다 가고 돼서? 있는데요. 빅데이터 분석을 좀 한번 해볼까요?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은 지금 그 썸트렌드 그 분석을 해봤어요. 유튜브 분석을 해봤는데 역시 이제 그 박영선하고 오세훈 후보 이게 지금 결과를 보면은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이 후반부에 가서는 좀 빨간 부정적인 좀 흐름이 좀 더 높게 나타나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쪽에 보시면은 이 후반부에 가면은 긍정적인 게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요. 유튜브 관련한 그 빅데이터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지막 그 마지막에 선거 캠페인과 관련해서는 오세훈 후보가 네거티브를 좀 자제하는 대응도 자제하는 이런 전략을 펴면서 이 약간의 그 좀 긍정적인 흐름이 약간 상승했던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혹시 또 다른 거 분석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연관어백 비교인데요. 이 보시면 파란 선이 이제 오세훈 후보 한 달치인데 네. 한 달 내내 오세훈 후보가 이 연관어백 그러니까 언급량, 검색량, 인지도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압도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박영선 후보가 거의 한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데 결국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이 벽을 깨지 못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박영선 후보도 이 지금 부동산과 LH가 덮여 있는 이런 선거 프레임 속에서 굉장히 그 나름 선전을 했다고는 평가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
그 출발 같은 경우 도시 비전을 제시하는 출발 상에서는 굉장히 괜찮았었거든요. 그렇죠. 컴팩트 도시라든지 예, 21분 도시. 네, 그런 건 반향이 예, 좀 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또 기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행보도 좀 중요할 걸로 보여지는데 지금 제가 그 빅데이터 툴인 스피치로그로 분석을 해보면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중도층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속 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거를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분석해봐야 되겠지만 중도층의 표심에 대한 이야기들 지금 언론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도와 관련한 거를 좀 검색을 해봤어요.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그 중도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쓴 그 정치인이 안철수, 오세훈, 유승민, 김종인인데 민주당 쪽에서는 박영선, 김부겸, 김종민이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이 중도에 대한 이 언급이라든지 이런 걸 적은 걸 보면은 조금 그쪽을 좀 도외시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게 좀 있고 이 중도층 그 관련한 연관어 분석을 해보니까 조선일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일보도 상당히 중도층에 공을 들이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도층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단일화 과정, 그러니까 야권이죠. 야권이 네. 단일화 과정이 3개월간 계속됐어요.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작년 12월 20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때부터 선거 국면 내내 사실 야당과 야당의 경쟁 네. 이런 구도였죠. 이러면서 중도 확장을 계속했고 태극기하고 강경 우파하고는 좀 결별한. 네. 네, 이제 이런 게 야권의 트렌드였다. 그리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네. 이러면서 이제 중도 지대를 이 국민의힘이 장악을 한 거죠. 네. 그리고 특히 중도가 많은 층이 20, 30대와 50대로 볼 수 있는데 20, 30대는 탈진영, 탈이념의 세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세대 전반이 다 중도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리고 50대는 이제 전반은 약간 보수층, 그리고 네. 전반은 약간 진보, 후반은 약간 보수 이러면서 50대 전체로 보면 이제 중도 성향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세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야당의 단일화 과정이 결국은 20, 30대와 50대 공략을 잘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그런 면에서 패배는 했지만 역할을 충분히 했다. 그래서 오세훈과 안철수 두 명이 사실 대선 후보군으로 기사회생을 했어요. 원래 이게 없었거든요. 그냥 이제 좀 어려운 저기로 봤었는데 지금 이번 선거를 통해서 기사회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중도층은 사실 이제 중도층이라는 거는 보는 사람마다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중도층에 대해서 저희 나름의 분석을 좀 꾸준히 해서 다음 대선에 이 중도 표심이 어떻게, 그러니까 중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요 지대가 어떻게 이제 움직일 건지를 좀 계속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민주당의 이제 앞으로 그 행로가 중요한데 특히 이제 대선 후보군의 행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이낙연, 그다음에 이재명, 그다음에 현재 제3후보군이 지금 거론이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정세균, 그다음에 이광재 지사 이렇게 지금 4명 정도가 이야기되고 있고 지금 야권에서는 윤석열, 그다음에 오세훈, 안철수. 이제 안철수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안철수 후보가 중요해지고 그다음에 이제 원희룡, 유승민 이런 정도거든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네, 민주당은 네. 2050 진보 대우가 복귀할 수 있냐. 네. 이게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이탈한 20, 30대가 과연 복귀할 수 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저도 대체로 동의하는데 일단 이재명 지사가 조금 유리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재명 지사도 20, 30대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어떤 아킬레스? 그러니까 20, 30대가 이재명 지사를 볼 때 네. 되게 무섭다. 무섭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강력한 추진력 그리고 네. 이제 일방주의적인 어떤 그 문제 해결. 그러니까 좀 강력한 추진력이 요새 젊은 세대에 보기 좀 무섭게 느껴지나 네, 봐요. 그러니까 그 무섭게 느끼는 그런 네, 부분이 네,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묘하게 이번 네. 선거랑 약간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된다면 2030과의 공감 네. 이 문제가 과제로 남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낙연 지사는 좀 치명타를 입었죠. 네. 네, 그리고 뭐 정세균 총리도 대선, 그러니까 사퇴 후에 대선 행보를 곧 이제 사임하시는 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뭐 다음 주 네. 사임한다고. 네. 그러니까 이번 주죠. 다음 네, 주라는 이번 거? 주죠. 네, 네. 사임할 텐데 본격화한다고 해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다만 전반적으로 3후보 동력은 좀 약화됐다. 근데 아까 네. 저기 뺀 후보가 한 분 계셔요. 누구요?
그 영남 후보로 김두관 후보? 네. 네네, 김두관 후보를 그쵸. 빠뜨리셔서 그분도 근데 그분이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뭔가 점괘를 받대요. 네. 가서 물어봤는데 네. 그분이 물어본 게 아니고 어떤 다른 분이 6월 이후부터 뜬다 이랬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도 사실 그 잠재적인 예비 대선 주자예요. 현재. 기대해도 기대죠.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야권의 핵심 포인트는 윤석열 김종인 연대가 네. 언제 뜨냐.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김종인 이제 연대. 수순일 것 같은데 네네. 가장 강력한 핵심 축이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아직은 뭐 종속 변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 후보의 행보, 뭐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중요한데 두 가지예요. 입당할 것이냐, 국민의힘에 언제 입당할 거고 어떻게 입당할 것이냐 이 부분하고 그 킹메이커 있잖아요. 킹메이커가 지금 현재는 김한길 전 대표와 소통을 긴밀하게 하고 있다라는 게 언론의 보도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김종인, 지금 말씀하신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손을 잡을 것인지 둘 다 손을 잡긴 좀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일단 당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당을 떠난 상황이라서 네. 제가 보기에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에 예기치 네. 않은 승리를 거뒀지만 사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진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되고 있고 네. 국민의힘은 같은 당 안에 네. 지금 대선 주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이 전륜발이 정당이다. 그리고 그런 단어 쓰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쇄신과 뭐 네. 이 성찰이 다 됐냐? 네. 아직은 그렇게 안 보는 국민들도 상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윤 전 총장이 당장 입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당을 떠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총장과 언제쯤 연대를 맺을 거냐. 네.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그 전 총장 지지율을 보면은 최근 그 선거 직전에 한 그 갤럽하고 그다음에 그 MBS에서 그 4개 기관 조사 보면은 이쪽은 23%인데 이쪽은 또 7%포인트 빠져갖고 뭐 17인가 18 정도 돼요. 그래서 윤석열 그 총장 지지율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들쭉날쭉이에요, 이게. 조사할 때, 그 다음에 조사 방법에, 그리고 또 어떤 회사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들쭉날쭉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좀 가장 특징이고 또 하나는 언론에 많이 나오면 지지율이 상승하고 언론에 안 나오면 또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핵심 지지층이 아직 견고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다 해봤는데요. 이제 지금 뭐 4월이지만 이번 주부터 이제 민주당의 그 선거 이후에 대한 어떤 수습 이 과정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5월 초에 지금 당대표 등등 지도부를 다시 뽑는데 앞으로 갈 길이 첩첩산중입니다. 저희들 그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그 조금 더 긴밀하게 그리고 좀 빠르게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과 분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이 유익했고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콕콕 눌러주세요. 그리고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박수.